네, 오늘의 캠퍼스로 이어갑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부대신문부터 펼쳐볼게요. 네, 조금 전 코너에서 일부 살펴봤던 기사인데요. 같은 지하철, 다른 대우, 우리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입니다. 전운정 기자가 쓴 글 읽어드릴게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오전 5시에 기자는 눈을 떴다. 오늘 하루 수안역 오전반 청소 노동자가 됐기 때문이다. 수안역 오전반 지하철 청소 용역 노동자는 아침 6시부터 근무가 시작된다. 청소복까지 갖춰 입은 기자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듯 했다. 파란 셔츠와 검은 바지,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기자의 모습은 여느 청소 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다. 화장실을 청소할 때 락스를 사용해 옷이 오염될 수 있어 청소복과 고무장갑은 필수였다. A씨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면 항상 신발이 더러워져 운동화도 못 신는다라며 직접 준비한 청소화를 신었다. 이렇게 청소 노동자로 체험을 시작한 기자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는데요. 첫 업무는 화장실 청소였다고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주어진 남자 화장실 청소 업무에 기자는 당황했다. 밤 동안 화장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 중입니다라고 적힌 안내 푯말을 세워두고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B씨를 따라갔다.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B씨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해요라며 기자의 손에 걸레를 쥐어줬다. 지하철에는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계단을 꼼꼼히 닦고 심지어 긴 밀대로 천장을 닦기도 했다.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쌓인 먼지를 긴 막대로 털어내니 꽤 많은 먼지가 나왔다. 역사 곳곳에 배치된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창고에서 분리수거도 해야 했다. 아침 업무를 끝내고 나면 9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B씨는 우리는 식대가 1,000원뿐이에요 라며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꺼냈다. 한 달 식대로 13만 원을 받는 정규직과 달리 그들의 한 달 식대는 1,000원뿐이다. 이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은 사비로 돈을 모아 쌀을 구매하고 각자 집에서 반찬을 가져와 나눠 먹는다. 기자의 체험은 실제 업무의 극히 일부분이었는데요. 그 일부만을 접하고도 이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뭉클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청소 노동자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라고 합니다. A씨는 우리에게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C씨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서 붙잡았더니 그쪽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라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청소 노동자들은 기분이 나빠도 참아야 한다.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다. B씨는 민원이 들어올까 봐 그냥 죄송하다고만 할 뿐이다라며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하철을 나서는 순간에도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 업무로 바빴다. 기자는 6시간 만에 지상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햇빛이 닿지 않는 지하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삶은 묵묵히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말 한마디, 시선 한 조각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이 기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국어국문학과 김여실 교수님이 기고한 코로나가 일깨운 공생적 거리두기라는 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연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 그동안 수목이 멋지게 우거진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따라온다. 그리고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산비둘기야, 직박구리야, 청설모야, 너희들은 사람도 차도 없어져서 참 살기 좋겠구나. 빈 공간이 없는 캠퍼스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비워지니 이렇게 널찍하구나.
산림 개발이니 교통 발달이니 하면서 자꾸 산을 밀어버리니 너희 같은 야생 동물들과 살던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어져 사람 몸에 들어왔다지? 그러니 거리두기는 인간부터 해야겠구나. 학교가 있기 전부터 이곳 금정산 자락은 각종 동식물의 터전이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되풀이하며 얻은 교훈은 인간 대 인간의 거리두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역병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것이다. 네, 바로 옆에 있는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기억, 피란수도 부산 속 헤테로토피아적 공간들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쓰인 글인데요. 건축학과 유재우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부산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 글입니다. 피란민들은 전쟁이 나자 고향을 떠나 맨몸으로 한반도 끝, 부산까지 밀려왔다. 피란민들은 전쟁통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마저 잊게 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살 곳이 필요했다. 피란민 수용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은 언덕, 개천가, 하천변, 다리 밑, 부두, 공터에까지 공간을 스스로 마련했다. 움막, 천막집, 판잣집, 더부살이 등으로 생존했다. 피란민이 생각한 피란 공간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니 임시 거처를 주변에 종이, 깡통, 천막, 가마, 판재, 강목, 루핑 등으로 좁은 땅에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료가 화재에 취약해 밥을 하다가 불씨가 날아가 지붕에 붙으면 대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재해민은 피란지 속에 피란지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부산이라는 도시는 부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간직한 도시로 발전해 왔는데요. 글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세계에서도 희귀한 피란 주거지 유산인 피란수도를 주제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근대 격동기의 결들을 살려내어야 한다. 기억의 지속은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를 풍요롭게 한다. 피란수도의 모습도 지혜의 도시 부산으로 합류되기를 희망한다. 모두 21세기 환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관문도시 부산이 한국 미래로 또다시 끓어오르는 가마솥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이라는 지명의 부라는 글자가 가마솥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미래로 끓어오르는 가마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두나 기자가 쓴 굶주림의 까닭이라는 제목의 글 살펴볼게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보다 푸릇푸릇한 들판에 사는 사람들이 더 굶주리고 잠비아의 어린아이들이 먹는 옥수수보다 캘리포니아 농장의 소들이 먹는 옥수수가 더 많은 것이 실상이다. 책의 서술자인 장 지글러는 모두가 외면하지만 모두의 책임이 있는 기막힌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다. 다국적 기업은 시장 조작을 통해 곡물 가격을 크게 부풀린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닌 이윤이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기구들은 일시적인 식량 지원만 할 수 있을 뿐 불공정한 분배 구조로 인한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왜곡된 시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기사 말미에는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21세기 자본과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도 함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부경 편집국장이 쓴 기사 기념을 넘어 기억으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기념관, 기념공원 등에 대한 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기념비를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기념비가 가진 함의를 잘 포괄하고 있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이 필요하며 기념비는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독일의 영문학자 알라이다 아스만은 그에 져서 기억의 공간에서 이런 기념비의 기능을 송덕이란 단어로 정리했다. 그는 송덕이란 행위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생명을 주입하는 것이며 기념비는 송덕의 정당함을 위한 증거물로 기능한다고 봤다. 그 결과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된다고 아스만은 말한다. 한편 기념하지 못할 것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지은 조형물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반기념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1970년대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나치의 전쟁 범죄를 기억하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념비의 문제점과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기념이 아닌 기억 그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이 조형물들은 길거리, 정류장, 광장 등 일상의 공간에 세워졌다. 기념비처럼 기억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 세워져 초래하는 망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반기념비는 기념비와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게 만든다. 특정 대상이나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수행 방식은 반대다. 기념비가 숭앙과 추모 등 관객이 느껴야 할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반기념비는 그것을 관객의 몫으로 만든다. 독일에는 이러한 반기념비가 도처에 무수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기억법이 아직 낯설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역사의 기억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저 기념하기에는 힘든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노근이 학살, 삼풍백화점 붕괴, 용산 참사, 세월호 사건 등 수많은 비극과 참사들이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망각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통일 독일의 첫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는 1986년 의회 연설에서 잘못된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 구원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처럼 독일은 스스로의 과거를 구원하기 위해 과거의 오점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반기념비로 승화시켰다. 자, 이어서 한성대 신문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안현경 기자가 쓴 작자 미상 아리랑의 발자취를 돌아보다라는 기사가 흥미로워 보이네요. 민족의 정과 한이 담긴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양반과 왕족까지 즐겨 불렀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나라 팔도 곳곳에 전승되는 등 지역적 파급력도 실로 대단했다.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가사를 지을 수 있는 쉬운 구조 덕에 지금까지 알려진 아리랑의 개수는 3,600여 곡에 달할 정도다.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듯이 아리랑도 그 지역만의 음악적 취향으로 변주됐다. 다양한 아리랑 중 한국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손꼽히는 것은 세 곡이다. 강원도의 아리랑을 기반으로 다듬어진 정선 아리랑, 전라도의 특성으로 변주된 진도 아리랑, 경상도 품으로 변주된 밀양 아리랑 등이 그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정선, 진도, 그리고 밀양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선 아리랑에 대한 소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전역과 경상북도, 충청북도 지역에 전해진 민요로 세 개의 아리랑 중 분포 지역이 가장 넓다. 최은숙 교수는 정선 아리랑은 노동요 논 매는 소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장 전통성이 짙은 토속 소리다. 정선 아리랑은 아라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역금 아라리라는 특수한 형식을 지닌 노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금이란 랩처럼 많은 가사를 빠르게 엮어가는 것을 뜻한다. 역금 아라리는 노랫말이 일반 아라리보다 길어 노래 첫머리에서 중간 정도까지의 부분이 빠른 말투로 사설을 엮어간다. 아리랑에 대한 기사에 이어서 바로 아랫부분에 제주를 비춘 은혜로운 빛 김만덕이라는 제목으로 최성훈 기자가 쓴 글이 있는데요. 제주 기생으로 부를 축적한 후에 도민들을 살려낸 김만덕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양인이 된 그는 제주의 특산품에 주목했다. 삿갓과 말 갈기 등 제주의 특산품을 육지화 규격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 또한 물가를 잘 예측해 막대한 이익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기업인으로서 뛰어난 장사 수완을 보여줬다. 그러던 1795년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 이에 김만덕은 자신의 재물로 육지에서 쌀을 대량 구매해 굶고 있는 제주 백성을 구휼했다. 당시 김만덕이 구매한 쌀은 300석에서 500석 정도로 이는 한 석이 144kg인 것을 감안할 때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이렇게 거상 김만덕에 대한 글까지 신문기사는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코너가 이어집니다.